범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 구성요건의 당성과 위법성, 책임 가운데 이제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책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비난 가능성이다. 즉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데, 비난하려면 이제 그 비난의 근거, 책임의 근거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법을 어겼다 해서 비난한다라고 해서 그 이른바 의사결정론과 관련해서 이 비결정주의적 그 시각이 책임 비난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른바 결정주의적 시각이라 해서 사람이 언제나 항상 온전한 그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묻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른바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내용이랄까, 책임의 본질, 즉 얼마만큼 책임져야 되는가. 이제 근대협법에서는 그 비난 가능성, 책임이라는 주관적 가치 평가의 문제를 형벌의 기간, 자유형이라는 형벌의 기간이나 벌금형의 금액 등 양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그 책임의 양을 정할 거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양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근데 뭐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심리적인, 즉 그 행위자가 법 위반을 하게 된 그 도의적 책임론 관점에서의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또는 이제 규범적 평가의 기준에서,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이제 예방적 관점에서 책임의 양, 형벌의 양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책임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위법성 인식, 그리고 기대 가능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따로 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책임 형식, 책임의 기본인 고의 과실도 언급을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책임 능력은 이제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자면 어떤 행위 능력,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행위 능력, 이른바 범죄 능력이라면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즉 그 결정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형벌 능력,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형벌에 대해서 이해하고 형벌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나 또는 정신이 정상이 아닌 심신상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만 처벌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 형벌은 의미가 없는 단순한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을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형벌 능력이라는 관점도 우리가 평소에 얘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사 미성년의 나이는 14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뭐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늘고 했습니다. 되게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청소년 범죄 그러면 많이 떠올렸는데, 요새 이제 중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범죄하는 그 소년, 어린 아이들의 나이가 내려가니까 처벌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냐는 주장은 사회에서 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이 뭐 그 이해할 거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른바 그 형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악용한다, 남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벌 능력의 측면이나 또 과연 이제
국가가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처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일까라는 등등, 또 소년법에 그 별도로 규정된 보호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기대해서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 논문 심사를 했는데, 석사 논문 심사를 했는데, 중국 학생이 석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제가, 중국에서는 또 똑같이 우리와 같은 논의가 있는데, 중국도 14세 미만인데요. 중국은 2021년에 약간의 법 개정을 해서 12세 이상인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인데, 몇 가지 경우에만 뭐 중범죄라든가 그 한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14세가 안 돼도 12, 13세 아이들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부로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약간의 낮춘 그런 입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보통의, 중국은 좀 특별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뭐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가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과연 그 행위자가 형사 미성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 악용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또 그때그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처벌 여부가 예측 가능성이 없고 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뭐 지난 정부에서 그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제기가 되긴 되었지만 결국은 통과는 안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심신장애라 해서 10조 1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또 학기 거의 끝나가지만 또 이제 시비를 안 걸 수가 없네요. 인하여라는 말은 때문이죠. 때문. 그러니까 심신장애 때문에. 근데 인하여, 이게 그 한자죠.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어저께 우리가 그 이른바 책임 능력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10조 1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책임 능력이라 한다면, 그게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예 없는 경우라 해서 이걸 이제 심신상실이라 하고요. 이 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때문에 전항해, 이것도 다 바꿨었는데 앞에 항이란 얘기입니다.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감경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은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없지만, 술에 취했거나 또는 뭐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심신상실은 좀 자주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하는데, 이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한다, 반드시 감경하도록 했는데 뭐 사회적 반발이 있어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번 문단에 그 심신미약의 경우는 임의적 감경이다라는 겁니다. 심신상실이라고 인정받아서 처벌되지 않기 위하거나 또는 임의적 감경이 되려면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이 10조 1항이나 2항을 적용하는 것을 심사할 때 그 요건이 생물학적으로 정신병이나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심신장애, 즉 의학적인 측면의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설령 평소에 정신질환이나 기타 비정상적 정신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심리적 요소로서 행위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 때문에라는 말이 그것인데요. 심신장애가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그 행위가 다 처벌 면제되는 건 아니고 그 문제된 행위 당시에 따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상 등으로 치료받거나 하는 사람들도 늘 언제나 그 전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러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그 어떤 정신질환에 바로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만 심신 상실이나 미약이 인정되는 것이고 평소에 정신적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는 정상적인 행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심신미약이든 심신상실이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판단 기준은 행위시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인의 일반적 능력이 기준이 되지만 의사 등의 전문가 감정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없고요.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이제 규범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등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전문가, 의사 등에게. 그런데 그 감정 의견이 곧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정 의견을 참고해서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규범적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정신감정을 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감정 없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거나 또는 심신장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판단받습니다. 헷갈리시죠? 뭔 소리지? 근데 이게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소송법적으로 봤을 때 그걸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될 수 있지만 정신감정을 안 했어도 증거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나중에 시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항소나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대부분 하지요. 근데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분명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가 주장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소송법적 문제입니다. 이른바 그 판결문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심리 미진이라 그래서 조사를 충분히 다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소송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송법적 사실까지 여러분이 다 그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이건 반드시 감경한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요. 2020년에 우리말로 바꾸기 전에는 농아라고 불렀습니다. 농아.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농아라는 말을. 농아가 이제 그 한문으로 귀머거리 농자에 벙어리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청각 장애만 있거나 또 언어 장애만 있는 거와 달라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 사람이 듣고 말하면서 사고가 키워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신이 성장할 수 없다고 보아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별도로 농아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농아라는 표현이 농아 또는 농아자 그게 뭐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표현도 요새는 뭐 비하하는 표현이라서 못 쓰게 하니까 농아라는 한자도 여러분은 거의 처음 들으셨겠지만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법이 다시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건
왜 듣거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OR에 대해서 그 유추 해석에 대해서 유추 적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듣고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듣거나 and와 OR의 관계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원래 의미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경우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청각장애인과 다르다는 것 그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감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한 가지만 있을 때는 11조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그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즉 10조 이항의 경우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각장애인은. 그게 이제 그 9번 문단의 판례 문구에 들어있거든요.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말미암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때문에 인하여 이런 것보다 말미암아 이런 말이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정신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 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이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의 문제다. 어디까지나. 따라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긴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그 각주 1번에 농아자를 우리말로 바뀌었다는 것 설명해 놨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농아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뭐 의학의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따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10조로 다 해결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각주에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른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악지오 리베라 인 카우자, 역시 이것도 뭐 라틴어입니다.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 동양에서 한자가 조금 아는 척할 때 쓰듯이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조금 이렇게 어디 가서 좀 배운 티 내려면 라틴어를 좀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악지오 리베라 인 카우자 보면 여러분이 영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자유로웠다. 원인 행위 때는 자유로웠다. 이런 무슨 소리냐면요. 10조 사망을 보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 그런 얘기죠.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그 어떤 상태가 아니긴 했는데 문제는 일부러 그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뜨렸을 때 그 경우를 감경하거나 하면 그건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이 자유롭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행위 당시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정상 상태를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비정상 상태의 원인 당시에는 자유로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현실에선 이게 더 많기 때문에 뒤에 또 사례도 그렇고요. 내가 누군가와 좀 싸우겠다, 누군가를 뭐 폭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맨정신은 힘들 거 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한 김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술 취한 부분에서 과연 심신장애를 인정할 건가는 별개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 그랬는데 적어도 술을 마실 때는 자유로웠다. 술 마신 이후 약간의 그 심신장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그 원인 행위는 자유로웠다 해서 원인이 자유로운 또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카우자기 때문에 인을 직역해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안 좋은 일본식 그 표현으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뭐에 있어서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고 써서도 안 되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글자 하나라도 줄여서 의미가 통한다면 간결한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신장애가 행위 당시에 있더라도 그 심신장애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심신장애를 만드는 행위는 자유로운 거였다고 한다면 그걸 그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그게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또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적어도 행위 당시에 그 우리가 책임 능력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형사 미성년자도 그렇고 심신장애 1항 2항에서도 법원이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역으로 평소에 정신장애 등이 있더라도 행위 당시에 자유로우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무리 스스로 그 심신장애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위 당시에는 어쨌든 자유롭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견해가 그 실행 원인 행위 즉 그 심신장애를 만든 행위 그다음에 실행 행위 심신장애 상태에서 했던 행위 사이에 어떤 불가분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근거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판례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이 자세히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그때 다뤄야 될 내용 같고요. 그 10조 3항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14번 문단입니다. 250페이지. 위험 발생을 예견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성 요건의 실행, 즉 위험 발생이라고 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범죄를 예상하거나 예견했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위험 발생이라는 게 어떤 범죄가 아닌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실행, 즉 범죄 실행을 염두에 두었다. 또는 구성요건의 결과 발생을 염두에 두었다, 예견했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의로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 이런 의미고요. 원인행위가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되고 원인행위 때문에 심신장애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구성요건 행위나 결과 발생이 있었다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인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과실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또는 과실의 원인인 자유로운 행위인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 제목만 들으면 좀 여러분이 막연하고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학기가 끝나가니까 기침이 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 기침이 안 끝나는데요. 남자분들은 이해하시지만 제대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대하면 바로 낫는 그건데요. 저도 강의 끝나면 바로 기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절하해서 강의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강의가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 그거 지나면 기침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일종의 제대병이다 생각하시고 거기 253페이지에 참조 판례를 보시면 전형적인 10조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거 하나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행위자들이 이미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살인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피해자의 약혼녀를 유인해가지고 또 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마초를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뭐 자신들 나름대로 뭐가 좀 망설여졌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대마초를 피우고 다시 또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뻔뻔스럽게도 법정에서 대마초를 피워서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더 가중 처벌해야 되겠죠.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이걸 지금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한 1심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라도 면해 보려고 대마초 피운 것도 잘못이고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이긴 한데 사람을 죽였을 때 대마초 흡연 상태에서 정신이 정상적이 아니었으니 뭐 좀 그 감안해 달라, 사형은 좀 면하게 해달라 이랬던 것 같은데 10조 3항의 그 의미가 그런 거라서
한마디로 택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저는 대마초 안 피워봤지만 여러분은 피워본 것처럼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대마초를 피웠다 해서 정상적인 뭐 판단 능력이나 사물 변변 능력까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또 뭐 대마초 말고도 한국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 큰 걱정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건 좋은데 왜 나쁜 것도 꼭 선진국처럼 해야 되는 건지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사실 그 최근에 보니까 그런 약물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운전하다가 그 누군가를 사망하게 하거나, 물론 이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위험운전 치상이라 해서 아주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처벌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텐데 사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형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굳이 말하자면 뒤치다거리 하는 거지,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의 그 피해 법익을 다시 되돌려 주진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조금 예방이 돼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참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 대마초 사건이 거의 유일하게 10조 사망에 원래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살인이라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대마초를 피워서 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심신미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10조 사망에 따라 이제 그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사안들은 대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10조 사망의 말 그대로 내가 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음주운전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술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을 예견한 건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발생을 예견했다라는 건 이 대마초 사건처럼 자신들의 범행을 미리 거의 계획했거나 이런 것인데, 음주운전은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위험할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수견해 또는 이제 그 판례는 이 10조 사망에서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견할 수 있는데 부주의로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뜨린 것도 10조 사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10조 사망의 해석을 꽤 넓게 하는 거거든요. 10조 사망은 분명히 예견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넓게 해석해서 예견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조심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뜨렸다. 그게 이제 음주운전에 대부분 적용되는 법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견하고 한 거는 어떤 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어서 고의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예견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부주의했다라는 점에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과실과 유사하다 그래서 과실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여태껏 말한 고의범, 과실범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견하고 한 원인 행위와 예견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했던 원인 행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건데, 편의상 예견하고 한 것을 고의의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 그다음에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학생들은 원자행위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편하긴 한데 약칭을 너무 쓰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어쨌든 이제 그 예견 10조 사망 글자 그대로 예견하고 한 경우를 고의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즉 대마초 사건이라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음주 후 운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다 예견한 건 아니지만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과실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편의상. 이것은 고의범, 과실범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고의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의 원인에서 자유로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알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의범, 과실범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표현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보시면 252페이지 사례 26번은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요. 대구 고등법원의 86년도 아주 옛날 거를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제 빙과류가 뭐예요? 빙과란 말 아세요?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키. 그 이제 케이크를 한문 과로 직역하고 아이스는 그래서 빙과가 된 거죠. 빙과. 우리가 저기 남극이나 뭐 어디 저 북반부 이런 데 빙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빙하라는 것도 얼음으로 된 그 개울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얼음으로 된 강이다. 그래서 빙하란 말 쓰듯이 빙과. 옛날에 아이스 케이크라 그랬거든. 아이스 케키 그 시골 분들은. 그래서 빙과 아이스크림, 아이스 케이크를 파는 그 사람인데요. 1톤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여기서 말하는 운전 업무라는 것도 직업이 운전이라는 건 아니고 운전을 늘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85년 12월에 배달을 끝난 다음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넷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례 26의 넷째 줄. 주취한 상태에서, 주취라는 건 술에 취했다는,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술 한잔하고 귀가하리라 마음 먹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나중에 얘기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표현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이른바 사실관계를 쓰는 그런 구절들은 그냥 이유 없이 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술 취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알았을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자기가 음주운전했을 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확신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법이니까 이걸 사후적으로 이 사람은 음주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라고 전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그러니까 음주 만취하여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ml당 2.7mg이다. 이게 뭐야? 0.27이란 소리겠죠, 그죠? 맞나? 0.027은 아니지? 0.27이지? 보통 0.1이 만취라 해서 이제 면허 취소되니까요. 음주운전 그 기준이 0.03으로 낮아졌잖아요. 0.05였는데 0.03으로 낮아졌거든요. 지금 한 잔도 안 된다 그러는데 0.24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뭐 사람인지 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면 혈관에 피가 흐르는지 알코올이 흐르는지 알 수가 없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젊었을 땐 그랬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정말 그 지나치게 만취한 상태로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게 10조 사망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기 위한 그런 판결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47세 남성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충격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냥 도망쳤다 이겁니다. 운전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고등법원 판결은 86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 1심 법원에서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사망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말로 위험운전 치사, 지금은 위험운전 치사라는 그 술이나 마약 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위험운전 치사라 해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매우
무겁게 처벌받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특별법이 없었고 그래도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 등으로 이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한 거는 이걸 예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유죄. 그런데 이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도 이 도주,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뺑소니 사고 후 도주죄라고 부르는데 이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는 1심도 유죄라고 했는데 2심은 엉뚱한 판단을 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위험할 것이라는 건 예견할 수 있고 예견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도망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도주 부분은 무죄라고 2심이 판단한 거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판결이 옛날 판결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덜할 때 나와서 지금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법원은 어디도 없거든요. 다 유죄이죠. 근데 이게 법원이라 해서 그냥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는가? 이게 10조 사망을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로 예견했는가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라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위험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예견했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이후의 일까지 전부 예견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죠. 술 마시는 사람이 내가 오늘 술 한잔하고 집에 운전해서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도망가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겠냐 이거죠. 그건 좀 아니다 2심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10조 사망의 그 예견하고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서 이 86년도 그 2심 법원 사건, 대법원 사건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 예견하고를 조금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253페이지에 그 2005도 4459를 보면은요, 그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걸어가다가 수색하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 왔는데요. 이 경우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그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취 등의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죄 의사, 도주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도주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정상적인 인식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개 음주하고 나면 당연히 그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겠지. 근데 그 정상 아닌 게 스스로 술 마신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10조 사망을 적용한다. 근데 10조 사망을 적용하려고 하니 예견하고라는 그 10조 사망의 문구가 좀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데 한편 다시 생각하면 술 마신 사람은 다 의식이 없고 인식이 없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대개 지금 우리 법원은 음주 사건도 10조 사망의 법리에 따라서 예견하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라고 확대 해석한다까지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인데 몇몇 판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야말로 참고 판례로 보자면 한편 다시 생각할 것은 음주운전의 문제를 굳이 왜 10조 사망으로 즉 심신장애를 전제하는가? 술 마셨다 해서 그 정상적인 인식 그 능력이나 정상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254페이지에 2018도 9781은 이것은 그 가해자, 범죄자가 술 마셔갖고 취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술 취한 거에 대한 판결이라서 다른 측면이긴 한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아웃은 들어봤지만 패싱아웃은 잘 못 들어봤죠? 둘 다 못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건전하고 항상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블랙아웃은 한마디로 기억상실입니다. 패싱아웃은 심신상실이고요. 의식상실이고, 의식상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술 마셨다 해서 술이 많이 취했다 해서 의식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 아무리 취해도 집에 잘 들어와서 뭐 제가 주로 그런데 집에 다음날 아침에 오면 옷도 잘 개가지고 이렇게 옷장에 걸어놓고 아주 반듯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기억은 안 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저께 옷을 어디다 벗어놨지?
지갑은 어디 있지? 근데 옷장에 아주 잘 모셔져 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부인님께 혹시 정리해 주셨나요? 그럼 반응이 어떻겠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근데 뭘 잘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혼자 이렇게 탁 정리하고 잘 씻고 잤더라 이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블랙아웃, 단지 기억이 안 난 걸 뿐 술 취했을 때 내가 의식도 없고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판결은 이제 피해자의 경우인데, 피해자가 이제 블랙아웃이냐 패싱아웃이냐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은 술에 만취해서 이미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걸 이용해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을 때 강간 및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항거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항거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단지 나중에 기억만 안 났다고 하면 블랙아웃이고, 패싱아웃은 이제 의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구별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이 그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 상식으로 비춰봐도 술 취하면 다 그 심신미약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할 건 다 하는, 뭐 우리 저 트로트 가수 그놈 자식이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도망갔을 때도, 그리고 막 증거인멸하라고 별짓 다 했잖아요. 뭐 그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저 편의점 가가지고 술 한 병 더 먹고 막 이래갖고 글마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졌잖아. 예? 음주 단속이나 음주 뭘 피하려고 나중에 또 술 먹으면 또 처벌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술을 굉장히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택시를 그냥 자기 차로 옆을 밟고 지나갈 정도였으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취했지만, 또 그 증거인멸하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안 받으려고 편의점까지 가서 한 잔 더 하고 이런 걸 보면 멀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으면 일단 심신장애라고 전제하고, 그 심신장애지만 위험 발생을 예견한 거라고 확대 해석해서 그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갈 거냐, 술에 취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심신장애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이냐. 아까 그 음주 사고 내고 도주했지만 주변에서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적인 인식이 다 있다라고 또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어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 사망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즉 자기가 범죄를 예견하고 스스로를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빠뜨린 경우 용서되지 않는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서 현실에서 그런 사건이 많지 않고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한 경우 이것은 예견하고라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과실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인에서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고, 다만 그 예견하고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바로 단정하거나 전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점, 그래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임의 두 번째 법이, 우리 형법이 정한 그 내용으로서는 위법성 인식입니다. 16조는 우리가 15조는 사실의 착오라 해서 여러분께 간단히만 말씀드렸고, 16조는 법률의 착오, 그래서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요. 사실의 인식은 고의 중에 구성요건 고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인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게 무슨 법을 몇 조를 잘 알고 이게 아니고, 가끔 뭐 법률 드라마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뭐 이것은 상해죄이고 몇 년 이하의 징역 막 외워갖고 떠드는데 매우 넌센스예요. 그런 게 어딨어. 뭐 검사 변호사는 맨날 조문 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 누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폭행죄니까 몇 년 이하고, 그거는 너무 그런데 전문가들도 뭐 그렇게 법조문을 줄줄줄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뭐 법률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게 어떤 어떤 조문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법률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막연히 어떤
법이나 기타 어떤 사회 상식상 금지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정도의 그 인식을, 법률에 대한 인식, 근데 그 인식이 잘못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15조는 사실의 착오, 즉 사실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실의 인식은 고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구성요건 고의니까 16조는 법률, 즉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고 그에 대한 착오, 그렇다면 위법성 인식은 책임 고의,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법 교과서 대부분은 독일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책임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다른 것이다 그러는데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현실에서 구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는 없고, 우리 조문은 15조, 16조를 분명히 이렇게 따로 규정한 입법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의 인식이 구성요건 고의, 법률 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책임의 고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생각의 차이일 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20번 문단은 제가 설명드린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16조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은, 그러니까 법률의 인식을 직접, 위법성 인식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 내지 위법성에 대한 착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잠깐 아까 한 얘기인데 255페이지에 각주 1번을 보면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범죄 성립에서 위법의 인식, 이른바 법률의 인식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위법에 대한,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범죄의 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 상식과 비슷한 얘기죠. 조리에 어긋난다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충분하고, 구체적인 어떤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밑에 거는 여기서는 해당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거 법률의 착오로 돌아오자면,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해서요. 이 법률의 착오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착오가 정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이제 금지 착오라고도 부릅니다.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256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 오인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인식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착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직접적 착오는 한마디로 법률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법률을 몰랐다. 근데 간접적 착오는 알았지만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착오입니다. 근데 다수견에는 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는 법률을 모르는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판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말 자체가 너무 시각을 좁혀서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인이란 말은 잘못 인식했다는 거지 몰랐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모르는 것도 넓은 의미로 잘못 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을 모르거든요, 잘. 근데 대개 이제 이 법률의 착오가 문제되는 거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법이 금지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대개 행정법적 규제들입니다. 행정법적 규제들. 대개 이제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런 건축법 관련한 법은 전문가 아니면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그것도 하나의 항변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뒤에 두 번째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몰랐다는 것까지 판단하게 되면, 그 법원이 판단해야 되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 많아지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에 어쨌든 그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학계의 다수견해이고, 법원은 몰랐다는 거는 착오가 아니다, 그건 용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알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몰랐다라는 건 용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그 듣기에는 좀 그 약간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순진한 거 아니겠느냐. 알았는데 잘못한 것보다는 몰랐다는 것도 더 충분히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의 부지까지 다 그 평가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법원의 판례의 그 입장에서 흔히 하는 법률 격언이 법률의 부지,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행정법적 관련한 처벌 규정에서 행위자들은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왜 몰랐는지, 모른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 심사하다 보면 지나치게 또 사법 어떤 절차가 남용되거나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까지 다 그 항변 사유로 하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16조에서 말하는 착오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까지만 법률의 착오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번 문단의 마지막 그러나가 결론이라 볼 수 있는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고 간접적 착오 또는 적극적 오인이라 해서 알긴 알았지만 잘못한 경우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못 알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그 257페이지에 26번 문단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9호도 717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십전 대보초라는 걸 만들어 팔았는데요. 이게 의약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약사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뭐 약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게 뭐 어디에 좋다, 어느 병에 좋다 이렇게 광고해서 팔면 전부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약품, 약이라는 것과 건강식품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다, 약이다. 그래서 근데 건강식품이라 할지라도 약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건강식품 비슷한 걸 팔면서 이게 참 좋은 건데 어디에 좋은 건지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광고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는 되게 좋았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거든. 좋긴 좋은데 어디에 좋은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그 약사법은 그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어떤 것을 만들어 팔거나 광고하면 다 처벌받는데 이 피고인이 10전 대보초라는 거 한약처럼 보이는 걸 만들어 팔았는데 수사를 받았는데 그 죄가 안 된다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전 대보초, 10전이라는 게 10가지를 집어넣었다 이런 뜻인데 30전 대보초. 30까지 다 넣겠습니까? 과장이겠죠. 10가지에다 몇 개 더 해가지고 이름만 30전 대보초 또 팔았는데 또 수사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번에 검사님이 내가 10전 대보초 팔았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네가 오해할 만도 했다. 그러니까 약과 같은 걸 함부로 만들어 팔면 처벌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한 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비슷하게 또 해도 죄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른바 간접적 착오 내지 적극적 오인이다. 적극적으로 오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사기관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니 정당한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 30전 대보초를 또 만들어 판 것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법률의 착오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적극적 오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간접적 착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256페이지에 그 아래 24번 문단을 보시면 판례의 그러한 입장이 잘 그 밑줄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건은 이제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했는데 이거를 이제 피고인이 주장하기를 그게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그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에 불과하여 건축법 위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부끄러운 또 전과를 얘기하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 사니까 이게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에 좀 비와 눈을 피해 보려고
정식 차고도 아니고 제가 뚝딱뚝딱 기둥과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취미로 시골 살기 때문에 제가 뭘 우리 집에 만들수록 집값은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더 집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자연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지나가던 이웃 괘씸한 놈이 신고를 했어요. 군청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철거하라고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형법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나름 또 살짝 법 공부했다고. 물론 제가 진상 민원인으로 군청에 갔고, 내가 말이야, 네 군수하고, 뭐 내가 법대 교수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창피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건축물입니까? 그냥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람 숭숭 통하는데 뭔 그게 건축물인가 그랬더니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못 읽어갖고 이놈의 OR과 AND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는 세 가지가 있을 때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줄 알고 나름 또 공부했다고 따졌죠.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법 공부했는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아이고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벽도 없고 그냥 기둥만 떨렁 있고 지붕만 하나 씌워놨는데 그게 건축물인가 그랬더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어도 벽과 지붕, 왜냐하면 어떤 건물은 기둥 없이 벽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 또는 벽 앤드 지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청 담당 공무원 말로는 시골에 가면 이제 원두막, 뭐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건축물, 원칙적으로 다 건축물이라 이거예요. 다만 봐주는 거지. 군에서 그냥 시골 분들이 그냥 그 그늘에 잠깐 쉬려고 그렇게 그 만든 것까지 엄격하게 단속을 안 하는 좀 봐주는 거죠. 근데 신고가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철거라고 그래서 철거했죠. 뭐. 근데 거기서 또 내가 가가지고 내 몰랐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좋겠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 가지고는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률의 착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의 착오가 인정이 되어서 책임을 인정받지 않으려면 법률의 착오라는 그 형태에 해당해야 된다. 단순히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그 뭐 이른바 판례는 이거를 어떻게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까 그 기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더 나오네 그 기침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그 판례는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아주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쓰는 표현이 위법의 가능성에 대한 심사숙고나 조회,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건 괜찮겠지, 이건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법률의 부지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자기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저처럼 혼자 생각에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정당하다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잘 알아봤는데도 우리 이 10전 대보초, 30전 대보초처럼 확실하게 사법기관에서 아니라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정당하겠지만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면 조회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지적 능력을 다해서 오인,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난 몰랐다, 난 잘못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2017도 26번 문단에 2017도 2793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의하실 것은 25번 문단 맨 끝에 보시면 개인의 독자적 견해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얘기도 되나? 여러분이 그래도 변호사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괘씸한 경우가 있나? 뭐냐면 변호사는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불리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을 높이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되고 변호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장사하려고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 형사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단 말이죠. 그래야
의료인이 돈을 막 내놓는단 말이죠. 무당하고 비슷해. 무당도 이거 점 한번 해야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곧 죽게 생겼어요. 한 1,000만 원만 내시죠. 이런 거랑 내가 너무 심했나. 이 부분은 좀 커트해야 될 것 같은데. 녹화본에서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협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좀 과했지만 변호사들은 조금 뭐 좋은 말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위험.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의사들이 수술 전에 설명할 때도 별거 아닌 수술에 대해서도 뭐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등 뭐 평생 장애가 있을 그런 겁을 주듯이 변호사들도 약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다 얘기하긴 하는데요. 여기저기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하는데 변호사 한 사람의 독자적 의견만 들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정당한 이유라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행정기관에 물어봤다, 조회했다, 질의회신.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러도 되냐고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러도 됩니까? 라고 그 관련 구청 그 관련과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죠. 장례식만 치르는 거니까. 장례식은 어디서나 치를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서 치러도 되고 집에서 치러도 되고 요즘은 당연히 장례식장 가는 걸로 얘기하지만 장례식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엔 다 자기 집에서 치렀던 것이고 교회에서 치를 수도 있고 영화에서 보듯이 또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질의회신 그 공문을 근거로 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만든 겁니다.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장례식을 한번 그냥 간단히 병실에서 가족들이 입회해서 식을 치르는 것과 장례식장이라는 영업장소를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장례식을 영업으로 하는 것과 장례를 한번 치르는 건 잘못된 건데 그래서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했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장례식해서 장례식해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얍실한 그런 빠져나가려는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 가시면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참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설명을 잘 안 했어요. 그 책에는 있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지만 판결에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2023년인가 2024년에 260페이지에 2023도 10768 사건인데요. 이 판결문에서 거기 아래에서 86도 1406 바로 위에 보시면 그 86도 1406 그 260페이지 35번 문단 86도 1406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그 밑에서 세 번째쯤에 원심 판결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해갖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을 관한 전제 사실 착오라는 그 어떤 주제 쟁점을 직접 표현을 했어요.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 착오는 교과서에만 있던 개념이었는데 법원 판례가 이걸 인정해 버려서 이게 이제 어쨌든 법률적 사실이 되어버렸으니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좀 간단히만 학설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사실의 착오, 사실의 인식은 구성요건 고의에 관련된 문제이고 법률의 착오, 법률의 인식 내지 위법성의 인식, 위법의 인식은 책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제목이 그러하지만 위법성 조각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표현을 쓴 사건은 그 둘이서 싸우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뭐 복싱인지 하여튼 그 격투기 하는 그 체육관 관장하고 그 관원이었던 회원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아마 또 좀 뭐죠 그 다른 문제 갈등이 있었는지. 근데 옆에 코치가 옆에서 말릴까 말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이서 싸우다가 이 관원이었던 그 행위자가 일종의 피해자죠.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니까 이 옆에서 지켜보던 코치가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그걸 뺏으려고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게 뭐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핸드폰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이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 코치가 피고인이 된 건데 코치 입장에서는 이
관원이 이제 피해자가 된 손가락 부상을 당한 이 사람이 자기 관장을 흉기로 내리치는 줄 알고 그걸 막으려고, 말하자면 정당방위하려고 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당방위의 전제 사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뭔가 이 불법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당방위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흉기를 꺼내는 줄 알았다, 착오했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코치가 착오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부상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정당방위라는 사실과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흉기인지 핸드폰인지라는 사실에 대한 착오인 것 같고, 근데 정당방위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위법 여부에 대한 착오인 것도 같고, 두 가지에 걸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착오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학설이 되게 복잡해요.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 이게 논술형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는 문제예요.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근데 그 학기에 제가 로스쿨 학생들한테 이건 아직 판례가 없으니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학생들이 내 수업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무슨 쪽집게야? 뭐 틀릴 수도 있지. 그 출제한 놈을 내가 쫓아가서 혼내려다가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내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문제 내긴 저 학설이 복잡해서.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변시 보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고 학설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게 왜 갑자기 얘기되는가, 착오는 착오인데 사실의 착오인지 위법성과 관련한 착오인지, 정당방위와 관련된 착오라고 하게 되면 위법성에 관련한 착오 같은데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그 핸드폰인지 흉기인지 그거에 대한 착오니까 사실의 착오 같기도 하고. 근데 한마디로 이제 다수견에는 조금 그 특별한 경우에 착오 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디까지나 넓게 봐서 위법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의 착오 16조로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2023도 10768의 86도 1406 바로 위에 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인지 긴급신하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착오한 경우에도 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적용한다. 근데 이 학설도 독일 학설이에요. 독일의 다수견에 따라서 특별한 유형의 착오라서 특별히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학설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면 내가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든가 하세요. 모르시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인지 위법성 내지 법률의 착오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쭉 관심 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수견해가 독일 학설을 따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판례의 태도가 법률적으로는 더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교재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260페이지에 35번 문단에 2023도 10768에서 처음 위법성 조각의 전제사실 착오라고 하는 개념을 썼고요. 그 밑에 86도 1406이나 68도 370은 2023도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과서에서 이 사건들이 위법성 조각의 전제사실 착오에 관한 사건들이다라고 설명한 것인데 다소 애매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고, 비난 가능성은 이제 불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인데, 거기에는 전제가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이 전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고, 책임 비난을 할 수 있으려면 기대 가능성이 전제가 된다라고 해서 기대 가능성이 세 번째, 다수견에 의하면 네 번째 책임의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 기대 가능성도 우리 형법이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기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을 두진 않았고요.
12조에서 강요된 행위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2페이지로 가시면 12조 강요된 행위라 그래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39번 문단입니다. 여러분이 법전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지나친 배려지 여기다 다 옮겨놨어요. 그 제12조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한마디로 이제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적법한 행위를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12조를 규정한 거라 해서 직접적으로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12조를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규정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판례도 12조와 관련해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단어, 개념, 용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필요한 부분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26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뭐 이 264페이지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아두시라는 뜻은 아니고 거기 그 표현 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을 책임과 관련해서 평가 요건으로 판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61페이지로 잠깐 돌아오시면 36번 문단에서는 제가 비난 가능성에 상대가 되는 전제가 되는 기대 가능성 그 부분을 글로 정리했고요. 37번 문단은 이 기대 가능성은 평균인의 관점,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적법한 행위,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 이런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견의 판례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12조, 총칙의 12조 강요된 행위가 기대 가능성 측면의 규정인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과잉 방위, 과잉 피난 등에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는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기대 가능성 측면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형법 각칙에 보면 친족 간에 그 범인을 범인을 숨겨주거나 그 친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그런 행위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아들이 범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너 나랑 가자. 반드시 그럴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인지상정이라 해서 사람이니까 그 가족이 범죄하면 숨겨주려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거를 불법이 아니라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범행 은닉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대 가능성 측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세부적인 내용, 강요된 행위의 세부적 내용은 사실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263페이지의 사례가 어떤 측면에서 제가 사례로 여러분께 그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다음 시간에 마저 보충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형벌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는 형벌 그리고 보안 처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